알렉세이 바실리프 박사는 러시아 경제를 15년간 분석해온 경제학자였습니다. 독일 연구소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유럽 학계가 인정한 러시아 시장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2022년 모스크바 공항에 내리는 순간 그의 모든 이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면세점 12곳 중 9곳이 어느 한 나라 브랜드로 가득했고 거리 광고판 10개 중 7개가 같은 나라 로고였으며 러시아 시민들 손에 들린 제품 대부분이 그 나라 것이었습니다. 독일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었습니다. 현지 경제학자가 말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최소 40%, 실제로는 50%에 가깝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대체 무슨 일이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알렉세이 바실리프 박사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태어나 경제학을 전공했고 독일 IEG 글로벌 경제연구소에서 15년간 러시아 경제와 제재 분석을 담당해 온 경제학자입니다.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유럽 학계에서 러시아 시장 전문가로 인정받아 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믿었고 데이터를 신봉했으며 그래프가 말하지 않는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분석은 틀린 적이 없었고 제 예측은 항상 현실이 되었으며 그렇기에 저는 제 학문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2022년 11월 저는 러시아 경제부의 초청을 받아 모스크바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목적은 현장 분석이었습니다.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소비 구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임무였죠. 저는 비행기 안에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시장은 독일과 미국 기업들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을 것이며 제재에도 불구하고 서방 브랜드의 영향력은 유지되고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게 제가 15년간 배우고 분석해온 경제 논리의 당연한 귀결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와 면세점 구역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모든 확신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12개의 면세점 매장 중 9곳이 한국 브랜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거대한 디스플레이가 천장까지 이어져 있었고 LG전자의 가전제품들이 통로 양쪽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현대자동차의 광고판이 출구 쪽을 완전히 뒤덮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화장품 코너까지 한국 브랜드 아모레 퍼시픽이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죠.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독일 제품은 구석에 작게 자리하고 있었고 미국 브랜드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으며 일본은 아예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공항이라서 그런 거라고, 관광객들을 겨냥한 일시적 마케팅 전략일 뿐이라고, 실제 시장 데이터와는 무관한 현상일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작은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변화가 러시아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 말입니다. 택시를 타고 모스크바 시내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저는 창밖 풍경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거대한 광고판들이 도로 양쪽으로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 광고판 10개 중 7개가 한국 기업의 로고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삼성, LG, 현대, 기아, SK, 롯데까지 말입니다. 독일 폭스바겐의 광고는 단 한 개였고 미국 기업은 아예 보이지 않았으며 프랑스나 이탈리아 브랜드는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택시기사에게 왜 한국 제품이 이렇게 많은지 물어봤습니다. 기사는 백미러로 저를 잠깐 쳐다보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원래 그렇다고, 러시아에선 이게 일상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5년간 러시아 경제를 분석해온 제가 전혀 모르는 당연함이 러시아 땅에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독일 연구소에서 작성해온 보고서들, 제가 유럽 학회에서 발표해온 논문들, 그 모든 분석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죠.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 무렵 거리로 나갔습니다. 퇴근 시간대라 사람들이 북적였는데 지나가는 시민들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10명 중 8명이 한국 제조사의 제품이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주변 테이블을 살펴봤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사용하는 화장품, 남성들이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 심지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까지 상당수가 한국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러시아 경제부 산하 연구기관 회의실에서 현지 경제학자 안드레이를 만났습니다. 안드레이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모스크바 국립대 출신이었고 러시아 내수 시장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안드레이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며 최소 40%라고 답했고 실제로는 50%에 더 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40%도 충격인데 50%라니 그건 시장 지배자의 수치였습니다. 독일, 일본, 미국 같은 전통 강국들을 연구하며 평생을 살아온 제게 한국이 러시아 시장 절반을 장악했다는 말은 거의 신성모독처럼 들렸습니다. 안드레이는 담담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가전제품, 휴대폰, 자동차, 화장품, 심지어 식품까지 전 분야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제재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제가 지난 10년간 작성한 러시아 시장 분석 보고서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그 어디에도 한국은 주요 변수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제 분석의 중심엔 항상 독일, 미국, 중국이 있었고 한국은 그저 신흥국 중 하나로 언급될 뿐이었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의 러시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이 중심이었고 나머지는 주변부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배운 경제학이 러시아 현장 앞에서 무력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무력함의 정중앙에 한국이 서 있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2022년 2월 24일 새벽,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 제재가 발표되었고 서방 국가들은 일제히 러시아와의 경제관계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4시에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독일 연구소 본부에서 보낸 메시지였는데 러시아 현장의 모든 서방 기업 동향을 즉시 파악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모스크바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아직 어두웠지만 이미 수상한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셰레메티예보 공항 출국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기업의 주재원들과 그 가족들이 거대한 캐리어를 끌며 체크인 카운터 앞에 수백 미터씩 줄을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질러댔고 누군가는 짐을 버리고라도 빨리 출국하겠다며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혼란 속에서 서방 기업 임원 몇 명과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48시간 안에 전 직원을 철수시키라는 본사 명령을 받았다고 했고 러시아 현지 직원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제 질문에 그건 나중 문제라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모스크바 중심부 비즈니스 지구로 향했습니다. 낮 2시쯤이었는데 평소 같으면 점심시간이 끝나고 사무실마다 사람들로 붐볐을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유럽계 글로벌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건물 로비에는 경비원만 덩그러니 앉아 있었고 엘리베이터는 멈춰 있었으며 사무실 불은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독일계 은행이 들어선 빌딩 앞을 지나갔는데 정문에 이미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미국 투자회사가 사용하던 건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스 유통업체 본부 건물은 아예 셔터가 내려져 있었고 영국 컨설팅 회사 사무실엔 짐을 싸는 직원 몇 명만 황급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서방식 경영이구나.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철수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라고 배워 온 경제 논리의 현실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들의 판단이 틀렸다고 말할 순 없었습니다. 리스크를 회피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건 경영학 교과서 첫 장에 나오는 원칙이니까요. 하지만 뭔가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모습이 너무나 삭막하게 느껴졌으니까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지구를 계속 걸어다니며 건물들을 관찰했습니다. 모든 글로벌 기업 건물의 불이 꺼졌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이탈리아 기업들이 사용하던 수십 개 건물이 완전한 암흑 속에 잠겼습니다. 대탈출이 완료된 겁니다. 단 하루 만에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서방 기업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묘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수십 년간 쌓아온 관계가 단 하루 만에 증발할 수 있다는 게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걷다가 문득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딱 한 건물만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4층과 5층 창문에서 환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간판에는 한국전자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주변 수십 개 건물이 모두 어둠에 잠긴 상황에서 오직 그곳만 불이 켜져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회의실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러시아 직원 17명과 한국인으로 보이는 관리자 3명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무언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서류들이 가득했고 화이트보드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으며 노트북 화면엔 공장 가동률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국인 관리자 한 명이 고개를 돌리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경제학자 신분을 밝히고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김철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사가 저를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앉아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떠나지 않느냐고. 유럽과 미국과 일본 기업들이 모두 철수하는데 왜 한국만 남아있느냐고 말입니다. 김철수 이사는 창밖의 어둠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고. 이 땅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웃었던 사람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고. 지금은 함께 버텨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는 말이 경제학자인 제게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논리였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약속을 지키는 건 손해를 자초하는 행위이고 리스크를 떠안는 비합리적 선택이며 경영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판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김철수 이사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러시아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15년간 배우고 신봉해온 합리주의 경제학이 이 회의실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밤 10시 저는 건물 밖으로 나와 모스크바 도심을 다시 걸어 다녔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이 켜진 건물을 세어봤습니다. 총 17개였고 전부 한국 기업 건물이었습니다. 세계가 러시아를 버린 날 오직 한국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단순한 전등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신뢰였고 약속이었으며 제가 평생 배우지 못한 가치의 증명이었습니다. 제재 발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모스크바는 혼란에 빠져야 했고 경제는 마비되어야 했으며 시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배운 경제학 이론대로라면 그래야 했습니다. 대규모 제재는 필연적으로 소비 위축을 가져오고 소비 위축은 시장 붕괴로 이어지며 시장 붕괴는 사회 불안을 촉발한다는 게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눈앞의 모스크바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저는 모스크바 최대 쇼핑몰인 메가몰로 향했습니다. 주말 쇼핑객들의 소비 패턴을 관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재 직후라 사람들이 얼마나 줄었을지, 매장들이 얼마나 한산할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제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차 공간을 찾느라 한 바퀴를 돌아야 했고 입구엔 평소 주말과 다름없이 사람들이 북적였으며 매장마다 쇼핑백을 든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1층 가전제품 코너로 먼저 향했습니다. 한국 브랜드 매장 앞엔 평일 낮인데도 불구하고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 냉장고 설명을 듣는 사람, 세탁기 가격을 비교하는 사람들로 매장이 꽉 차 있었습니다. 반면 바로 옆 유럽 브랜드 매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직원 2명만 카운터에 앉아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진열된 제품들은 먼지가 쌓인 듯 보였으며 손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중국 브랜드 매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혹 들어가는 사람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 가격만 확인하고 나왔고 실제로 구매하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브랜드 매장 앞에서 기다리는 러시아 시민들에게 다가가 물어봤습니다.
왜 한국 제품을 선택하느냐고, 유럽이나 중국 제품보다 가격이 더 비싼데도 왜 한국을 고르느냐고 말입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성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떠난 회사의 제품은 믿을 수 없다고, 위기 때 러시아를 버린 기업의 물건을 왜 사야 하느냐고, 한국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으니 당연히 한국 제품을 선택한다고 말입니다. 50대 여성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기업은 제재 와중에도 직원들 월급을 제때 주고 공장을 계속 돌렸다고, 그런 회사의 제품을 사는 게 맞다고, 이건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신뢰에 보답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비 선택이 아니라 감정의 이동이라는 걸 말입니다. 러시아 시민들은 한국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브랜드가 아니라 가치를 선택하고 있었고, 품질이 아니라 신뢰를 선택하고 있었으며, 가격이 아니라 의리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합리적 소비자는 가격과 품질을 비교해서 최선의 선택을 한다는 게 경제학의 기본 전제인데, 지금 제 눈앞의 러시아인들은 그런 합리성을 넘어선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2층 화장품 코너로 올라갔습니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 매장 앞엔 젊은 여성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프랑스 명품 화장품 매장은 한산했고, 이탈리아 브랜드는 거의 손님이 없었으며, 미국 브랜드는 아예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한국 화장품을 고르고 있는 20대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프랑스 제품이 더 유명한데 왜 한국 제품을 선택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녀는 제 질문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프랑스는 러시아를 떠났는데 왜 프랑스 제품을 사야 하느냐고, 한국은 남았으니까 한국 제품을 사는 게 당연하다고 말입니다. 오후 3시쯤 저는 안드레이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급히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연구소로 돌아가니 안드레이가 최신 통계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주 만에 한국 제품 점유율이 52%를 돌파했다고, 러시아 전체 소비 시장의 절반 이상을 한국이 차지하게 됐다고, 이건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52%라는 수치는 단순한 인기나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장 지배를 넘어선 국민적 선택이었고, 경제를 넘어선 감정적 신뢰였으며, 브랜드를 넘어선 국가 간 유대였습니다. 안드레이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가전제품 분야는 58%, 휴대폰은 61%, 화장품은 54%, 자동차는 48%라고, 전 분야에서 한국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고, 독일과 미국과 일본을 모두 제치고 러시아 시장의 절대 강자가 됐다고 말입니다. 저녁 무렵 다시 메가몰로 돌아갔습니다. 계산대 20개를 30분간 관찰하며 손님들의 장바구니를 기록했습니다. 40명의 손님 중 35명의 장바구니엔 한국 제품이 담겨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냉장고, 휴대폰, 화장품, 심지어 과자와 라면까지 한국 브랜드였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러시아 노인이 전기밥솥을 카트에 담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떠나지 않은 나라의 제품을 사는 건 당연하다고, 이게 신뢰에 대한 보답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에서 단 2주 만에 경제적 존재를 넘어 감정적 존재가 되었다고, 시장 점유율 52%는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증명이라고,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힘이 러시아 땅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신뢰가 숫자를 이길 수 있다는 걸, 의리가 이윤보다 강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힘의 이름이 한국이라는 걸 말입니다. 52%라는 숫자의 비밀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 정부 특파관 박소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소연은 러시아 주재 한국경제통상 특파관으로 제재 직후부터 모스크바에 상주하며 한국 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한국 기업들은 떠나지 않느냐고, 제재와 위기 상황에서 러시아에 남아있는 건 명백한 손해 아니냐고, 경영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선택을 왜 하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박소연은 미소도 없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떠나는 게 오히려 더 큰 손해라고, 한국 기업은 위기 때 떠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이건 룰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원칙을 지키는 기업이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제학은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라고 가르쳤고, 리스크를 회피하는 게 경영의 기본이라고 배웠으며, 손해가 예상되면 철수하는 게 당연하다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박소연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모스크바 외곽에 있는 한국 기업 공장을 직접 방문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소현과 함께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제조업 단지였습니다. 공장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제재 직후라 공장이 한산하거나 분위기가 침울할 거라 예상했는데 오히려 평소와 다름없이 작업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고 직원들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으며 어디에서도 위기의 징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공장장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인이었는데 15년간 이 공장에서 일해왔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공장장은 우리를 생산 라인으로 안내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러시아 직원 300명 전원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고, 제재 이후에도 단 한 명의 해고도 없었다고, 오히려 한국 본사에서 관리자들을 추가로 파견해서 생산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 직원을 유지할 수 있느냐고, 인건비 부담은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말입니다. 공장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관리자들이 먼저 자신들의 월급을 30% 삭감했다고, 본사 임원진도 급여를 줄였다고, 하지만 러시아 현지 직원들 월급은 단 한 푼도 깎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관리자가 먼저 희생한다는 개념 자체가 제게는 낯설었습니다. 제가 배운 경영학에선 위기 때 가장 먼저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건 말단 직원들이었고, 관리자와 임원진은 마지막까지 보호받는 게 상식이었으며, 인건비 절감은 아래부터 시작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기업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월급을 줄이고 현장 직원들은 그대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12년간 이 공장에서 일해온 러시아 근로자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일하기 전엔 자신이 그저 인력일 뿐이라고 생각했다고, 다른 외국 기업들은 러시아 직원들을 교체 가능한 부품처럼 대했다고, 하지만 한국 기업은 처음으로 자신들을 동료로 대했고 가족이라 불렀다고 말입니다. 그는 제재가 발표됐을 때 다른 회사 직원들은 모두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한국 회사만 단 한 명도 자르지 않았다고, 오히려 한국 관리자들이 월급을 줄이면서까지 자신들을 지켰다고, 이런 회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날 공장에서 나오며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이 러시아에서 52% 점유율을 달성한 건 기술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 가격 경쟁력 때문도 아니었다는 걸, 마케팅이나 유통망 때문도 아니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들은 위기 때 사람을 지켰고 약속을 어기지 않았으며 함께 버텼습니다. 그게 신뢰가 되었고 신뢰가 선택이 되었으며 선택이 시장 지배로 이어진 겁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틀렸다고. 한국식 경영은 경제 논리가 아니라 신뢰의 구조였다고. 위기 속에서 한국 기업이 생산한 건 제품이 아니라 신뢰였다고 말입니다. 제가 15년간 배워온 합리주의 경영학이 이 공장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2024년 2월 역사가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했고 새로운 제재가 발표되었으며 세계는 또다시 러시아와의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5시에 긴급 뉴스를 보며 2년 전의 악몽이 재현되는 걸 목격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일제히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했고 유럽연합은 러시아와의 모든 경제 협력 중단을 선언했으며 미국은 러시아 기업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즉시 모스크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2년 전과 똑같은 광경이 펼쳐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셰레메티예보 공항은 2년 전보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서방 기업 주재원들이 황급히 짐을 싸들고 출국장으로 달려들었고 체크인 카운터엔 수백 명이 줄을 섰으며
항공권 가격은 평소의 3배로 뛰어올랐습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 임원은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직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러시아 사업은 일단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프랑스 유통업체 대표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본사 지시에 따라 즉시 철수한다고, 이번엔 재진출 계획도 없다고, 러시아 시장은 포기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공항을 나와 비즈니스 지구로 향했습니다. 2년 전 그 자리였습니다. 역시나 서방 기업 건물들은 하나둘씩 불이 꺼지고 있었습니다. 영국 투자은행 건물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미국 컨설팅 회사 사무실엔 짐을 싸는 직원 몇 명만 남아 있었으며,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본부는 셔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2년 전보다 더 빠르고, 더 철저하고, 더 냉정한 탈출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서방 투자은행 분석가 데미트리를 만났습니다. 그는 2년 전 한국 기업을 비웃던 사람이었습니다. 데미트리는 커피잔을 들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한국도 못 버틸 거라고. 2년 전엔 제재였지만 지금은 전쟁이라고. 전쟁은 경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한국 기업도 결국 떠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정말 한국도 이번엔 떠날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다음 날 저는 박소연 특파관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모스크바에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이번엔 철수할 계획이냐고, 전쟁 상황에서도 남을 수 있겠느냐고, 2년 전과는 차원이 다른 위기 아니냐고 말입니다. 박소연은 단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한국 기업은 위기 때 떠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2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다고. 이건 변하지 않는 룰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저건 무모함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도 아니었고 전략도 아니었으며 경영 판단도 아니었습니다. 저건 철학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위기 상황을 숫자로 계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과 신뢰라는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 기준은 제재든 전쟁이든 흔들리지 않았으며 세계가 어떻게 변하든 변하지 않는 원칙이었습니다. 며칠 후 러시아 경제부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재가동 승인을 48시간 내 발급 완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8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절차였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2년 전에도 신청했다가 아직까지 대기 중이었고, 미국 기업들은 서류 검토조차 시작되지 않았으며 일본 기업들은 신청 자격조차 박탈당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에게는 48시간이었습니다. 이틀이면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나고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으며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안드레이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였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게만 특별 승인을 내렸다고, 서방 기업들의 재진출 신청은 전부 검토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이건 러시아 역사상 유례없는 차별 대우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2년 전 한국이 남았던 그 결정이 지금 러시아의 국가 전략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걸 말입니다. 위기 때 함께한 나라와 떠난 나라에 대한 대우가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그날 노트에 적었습니다. 전쟁이 와도 제재가 와도 떠나는 자와 남는 자는 항상 같았다고, 그리고 역사는 항상 남은 자에게 보답한다고. 한국은 2년 전 선택으로 지금 러시아로부터 절대적 신뢰를 얻었다고 말입니다. 일주일 후 저는 러시아 경제부로부터 예상치 못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비공개 전략 간담회 참석 요청이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주최하는 경제전략회의는 보통 러시아 내부 인사들만 참석하는 폐쇄적 모임이었는데 외국인 경제학자인 제게 초청장이 온 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초청장 하단엔 극비 유지 서약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회의 내용은 절대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는 경고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회의가 보통 수준의 모임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회의 당일 크렘린궁 인근 정부청사 지하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참석자는 20명 남짓이었습니다. 러시아 경제부 차관, 중앙은행 고위 관계자, 에너지부 국장,
산업통상 담당 장관급 인사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뒤쪽 자리에 앉아 조용히 회의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으며 누구도 사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정각 오후 2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참석자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으며 저 역시 긴장한 채 그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푸틴은 상석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공식 회의가 아니라고, 기록도 남기지 않을 거라고, 진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방 기업들의 배신을 언급했습니다. 독일 기업들이 수십 년간 러시아에서 이익을 챙기다가 위기가 오자 단 하루 만에 등을 돌렸다고, 프랑스는 협력 파트너라고 말하면서도 제재 발표 즉시 모든 사업을 중단했다고, 미국은 러시아 시장에서 번 돈을 챙겨가면서 러시아 직원들은 길거리에 내버려 뒀다고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엔 분노보다는 실망이 묻어났고 비난보다는 냉정한 평가가 담겨 있었으며 감정적 격앙보다는 차가운 계산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고 참석자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으며 저 역시 긴장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푸틴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고, 제재가 발표됐을 때 떠나지 않았다고, 전쟁이 시작됐을 때도 남아 있었다고, 위기 속에서도 러시아 직원들을 지켰다고,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의 시선이 회의실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위기 때 함께한 파트너를 절대 잊지 않는다고, 한국은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남아 있었다고, 그런 나라를 러시아는 특별하게 대우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가 회의실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에게 문을 닫을 일은 없다고, 절대로 없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러시아의 최고 권력자가 특정 국가를 향해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었고 경제 협력 의지 표명도 아니었으며 전략적 파트너십 강조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절대적 신뢰의 선언이었고 위기 때 함께한 나라에 대한 보답의 약속이었으며 러시아가 한국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경제부 차관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서방 기업들이 재진출을 희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입니다. 푸틴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떠날 땐 마음대로였지만 들어올 땐 우리 마음이라고, 신뢰를 저버린 기업에게 다시 문을 열어줄 이유가 없다고, 러시아는 이미 충분한 파트너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 파트너가 누구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았지만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방금 목격한 장면을 되새겼습니다. 러시아의 최고 권력자가 한 나라를 향해 문을 절대 닫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모습을, 서방을 완전히 배제하고 한국만을 선택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순간을 말입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15년간 집착해온 서방식 경제 모델이, 기계적 합리주의가, 냉정한 이윤 추구 논리가 한국의 신뢰와 약속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이 다른 나라를 향해 문을 닫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그건 외교가 아니라 한국에게 바치는 경이었다고, 위기 때 함께한 나라가 얻는 신뢰의 무게를 처음으로 이해했다고 말입니다. 푸틴의 비공식 발언 이후 사흘째 되는 날, 러시아 시장에서 역사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 기업들이 일제히 러시아 재진출 신청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 3곳, 프랑스 유통그룹 2곳, 미국 투자은행 5곳, 영국 컨설팅 회사 4곳이 러시아 경제부의 사업 재개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신청서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과거의 철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이제 상황이 안정되었으니 다시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고 싶다고, 러시아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고용 창출과 기술 이전을 약속하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신청서에도 위기 때 떠난 것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러시아 직원들을 버린 것에 대한 반성은 담겨 있지 않았으면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한 책임 인정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 경제부의 답변은 신속했습니다. 단 이틀 만에 모든 서방 기업의 재진출 신청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독일 기업 전부 거절, 프랑스 기업 전부 거절, 미국 기업 전부 거절, 영국 기업 전부 거절이었습니다. 거절 사유는 단 한 줄로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검토 불가. 그 짧은 두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서방 기업들에게 러시아 시장은 이제 영원히 닫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데미트리를 다시 만났습니다. 2년 전 한국 기업을 비웃었던 그 서방 투자은행 분석가였습니다. 카페에 앉은 그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눈빛은 사라졌고 냉소적이던 말투는 가라앉았으며 오만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기가 소속된 은행이 러시아 재진출 신청을 넣었는데 거절당했다고, 그것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즉시 기각됐다고 러시아 정부 담당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이미 충분한 파트너가 있다고, 그게 한국이라고 말입니다. 데미트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이 2년 전 한국 기업을 바보라고 생각했다고, 제재 상황에서 남아있는 건 손해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서방 기업들처럼 빠르게 철수하는 게 현명한 경영이라고 믿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서방 기업들은 러시아 시장에서 영구 퇴출당했고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전례 없는 특혜를 받고 있으며 바보라고 비웃었던 선택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었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바로 그날 저녁 안드레이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이라며 흥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공장 확장 180% 승인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80% 확장이라는 건 단순한 증설이 아니었습니다. 기존 공장 규모를 거의 3배로 늘린다는 의미였고 생산 능력을 완전히 재편한다는 뜻이었으며 러시아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지배력을 압도적으로 강화한다는 신호였습니다. 안드레이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세금을 10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모든 행정 절차를 즉시 승인 처리했다고, 보통 2년 이상 걸리는 허가가 단 사흘 만에 나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러시아 정부가 한국 기업 공장 건설을 위해 도로와 전력망까지 새로 깔아주기로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경제 협력을 넘어선 국가적 지원이었고 비즈니스를 넘어선 전략적 동맹이었으며 단순한 투자 유치를 넘어선 신뢰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박소현 특파관과 함께 모스크바 외곽 공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2년 전 처음 방문했던 바로 그 공장이었습니다. 공장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광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존 생산 라인 옆으로 거대한 공터가 조성되어 있었고 중장비들이 땅을 파고 있었으며 건축 자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설계도를 든 엔지니어들이 현장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공장장이 우리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6개월 안에 새 공장동 3개가 완공될 예정이라고, 고용 인원이 현재 300명에서 850명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산 능력은 현재의 2.8배가 될 거라고 말입니다. 러시아 근로자들은 흥분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근로자가 제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자기 가족 3명이 모두 이 공장에 취업하게 됐다고, 아들과 딸과 조카가 함께 일하게 됐다고, 한국 회사 덕분에 가족 전체가 안정된 직장을 갖게 됐다고, 이런 회사를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말입니다. 공장 휴게실에 붙어있는 게시판엔 한국어로 쓴 감사 편지들이 가득했고 러시아 직원들이 직접 그린 태극기 그림도 붙어 있었으며 한국과 러시아 국기가 나란히 그려진 포스터도 보였습니다. 저는 공장을 나오며 깨달았습니다. 러시아가 서방에게 문을 닫고 한국에게 문을 연 건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었다는 걸, 이건 위기 때 누가 함께했는지에 대한 기억의 결과였다는 걸, 신뢰를 저버린 자와 신뢰를 지킨 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한국은 2년 전 떠나지 않았고
그 선택이 지금 180% 확장이라는 보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서방은 2년 전 떠났고 그 선택이 지금 영구 퇴출이라는 대가로 돌아온 겁니다. 그날 밤 노트에 적었습니다. 러시아는 배신을 잊지 않았고 신뢰도 잊지 않았다고, 문은 서방을 향해 영원히 닫혔고 한국만을 향해 활짝 열렸다고, 이건 경제가 아니라 역사였다고 말입니다. 공장 확장 승인 발표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러시아 시장은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모스크바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면 한국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건물 외벽을 뒤덮은 거대한 광고판은 삼성과 LG와 현대로 가득했고 상점 진열대는 한국 제품들로 채워져 있었으며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 10대 중 6대가 한국 브랜드였고 사람들 손에 들린 휴대폰과 가방과 화장품까지 대부분이 한국 것이었습니다. 지하철역 통로에 붙은 포스터도 한국 기업 광고였고 버스 정류장 광고판도 한국 브랜드였으며 심지어 관공서 복도에 걸린 안내문까지 한국어 병기가 기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안드레이에게 최신 통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가 보내온 보고서를 펼쳐보니 숫자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가전제품 분야 한국 점유율 64%, 휴대폰 68%, 자동차 56%, 화장품 61%, 식품 47%였습니다. 전체 소비재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8%를 넘어섰고 이 수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12%로 추락했고 미국은 8%까지 떨어졌으며 프랑스와 영국은 합쳐도 5%가 되지 않았고 일본은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러시아 시장의 절대 강자는 이제 한국이었고 나머지는 그저 주변부에 머물러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호텔 조식당에서 우연히 한 러시아 중년 여성과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리나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모스크바 외곽 한국 공장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게 어떠냐고, 다른 외국 회사들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이리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직장일 뿐이었다고, 월급 받고 일하는 평범한 회사였다고,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2022년 제재가 발표됐을 때 모든 게 달라졌다고, 독일 회사에서 일하던 친구들은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았고 프랑스 회사 직원들은 본사가 철수하면서 길거리에 내몰렸으며 미국 회사들은 직원들에게 한 달치 급여만 쥐어주고 사라졌다고. 하지만 한국 회사만은 달랐다고 말입니다. 관리자들이 직원 회의를 소집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떠나지 않는다고, 여러분과 함께 이 위기를 버티겠다고, 월급은 단 한 푼도 줄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말입니다. 이리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전쟁이 시작됐을 때도 똑같았다고, 모든 외국 회사들이 또다시 떠났지만 한국만은 남았다고, 심지어 공장을 확장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러시아 직원들은 울었다고, 자신들을 2번이나 버리지 않은 회사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이리나는 손을 꼭 모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를 살린 건 돈이 아니라 한국이었다고, 위기 때 함께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었다고, 이제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을 가족처럼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리나의 말은 경제 지표나 시장 점유율보다 훨씬 강력했고 제가 15년간 연구해 온 어떤 논문보다 깊었으며 학문적 분석으로는 절대 포착할 수 없는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에서 58% 점유율을 달성한 건 기술이나 가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위기 때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었으며 사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러시아 경제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뢰 기반 경영은 한 나라의 경제 구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한국은 그 살아있는 증거이고 러시아 시장에서 일어난 변화는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만큼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을 쓰고도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다시 켜고 보고서 첫 페이지로 돌아가 새로운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다시 쓴다고, 이번에는 제대로 쓴다고, 15년간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제 학문적 오만을 인정한다고 적었습니다. 모스크바를 떠나는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마다 한국 브랜드 간판이 보였고 건물마다 한국 기업 로고가 걸려 있었으며 사람들은 한국 제품을 들고 다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해서 모스크바 상공을 날 때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밤이었지만 도시 곳곳에서 불빛이 반짝였고 그 불빛 상당수가 한국 기업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힘은 규모가 아니라 신뢰라고, 위기 때 함께한 나라가 진짜 강대국이라고, 한국은 러시아에서 단순한 경제 파트너를 넘어 신뢰의 상징이 됐다고 말입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며 모스크바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장을 펼치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경제학자이지만 오늘 경제가 아닌 사람을 배웠다고. 세계가 러시아를 버린 날 한국만은 남았고 그 하루가 역사를 바꿨다고.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이고 그 시대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입니다.